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방송 키위랑 호주 가자 7월 3일 녹음은 호주에 관한 것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방송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멜번에 산다 최근호를 듣고 만드는 거예요. 캔버라에 대한 것이죠. 거기 들어보시면 롱블랙님께서 근래에 캔버라에 다녀오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나도 캔버라에 관한 걸 하나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뭐 설마 멜번에 산다를 안 들으시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멜번에 산다 최근호를 들으시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제목은 이겁니다. 시드니에 쳐들어온 일본 해군. 물론 이게 근래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194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1942년 5월, 6월 시드니 항구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이제 캔버라로 갈 거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다루어진 곳은 사실 여기저기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로 보게 될 웹페이지는 호주 해군 웹사이트예요. navy.gov.au/history 거기에 보면 왼쪽에 Navy, Serving Australia with Pride 이런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물론 온갖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보게 될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Japanese Midget Submarine Attack on Sydney Harbour. 시드니 하버를 공격한 일본군의 작은 잠수함 혹은 일본군 작은 잠수함의 시드니 항구 공격 이런 뜻이겠죠. 오늘은 이거를 뭐 한 줄 한 줄 읽으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 멀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을 할 거고요. 가끔 뭐 한두 문장 꼭 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42년 5월 29일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일본의 잠수함이 5개의 잠수함이 시드니 근처로 와요. 얼만큼 가까이 오냐면 약 60km쯤 동북 쪽에 와서 5개의 잠수함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만큼 큰 애들이냐 하면 여기다가 비행기를 싣고 올 만큼 큰 잠수함들이래요. 근데 이 거리에 대해서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35 노티컬 마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1 노티컬 마일은 한 1.9k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계산하지 말고 그냥 60km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드니 동북 쪽에서 60km쯤 떨어진 곳에 아주 큰 일본 잠수함 5대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I-21. 그 I-21에서 비행기가 한 대 이제 뜹니다. 그 비행기에 대해서 좀 재밌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정식 명칭은 요코수카 E14Y. E는 영어의 알파벳의 E죠. 에코. 요코수카 에코 14Y. Y도 이제 알파벳이에요. 그게 정식 명칭인데 그게 너무 기니까 연합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호주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글렌이라고 불렀답니다. 남자 이름이죠. 글렌. 그리고 여기 보면 역할.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정찰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냥 작은 뭐 옛날 비행기니까 프로펠러로 가는 걸 것이고 작은 정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가 어떤 일들을 했나 보니까 바로 그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 같은 기종이 일본이 이 비행기를 이제 잠수함에 실어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갔는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웰링턴까지 얘네들이 갔습니다. 1942년 3월 달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뉴질랜드 웰링턴 위를 날면서 사진을 찍은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갔죠. 그러니까 3월 8일에는 웰링턴 위에를 날아다니고 3월 13일에는 오클랜드 위에를 날아다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시 일본군이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다닌 그런 종류의 비행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시 시드니 항구로 돌아오죠. 42년 5월 29일에 비행기가 뜹니다. 그 잠수함에서 내린 비행기죠. 그거를 운전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수수모 이토라는 사람이랑 이와사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 비행기를 몰고 그 항구 위를 시드니 항구 위를 그냥 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날아다니다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순양함, 좀 이따가 순양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순양함
시카고라는 배를 또 가까이 가서 그 위에를 또 2번 정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진 찍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항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군인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미국 사람들이 연습 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Many mistakenly believed it an American float plane conducting a routine training flight.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연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정말 적군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날의 비행의 주요 목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요 공격 목표가 되겠죠. 나중에 지금 정찰 비행을 마친 후 나중에 또 공격을 하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은 이제 이 정찰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 와서 공격을 하죠. 그 주요 공격 목표가 순양함 2척이에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배 시카고라는 순양함이고 다른 하나는 호주 배 캔버라라는 배예요. 호주 배 캔버라의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HMAS 캔버라. 지난번 어딘가에서도 뉴질랜드에 관한 거에서도 했는데 해군 배들은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 이런 애들은 그 해군 배가 HM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HM이 여왕님이에요. Her Majesty. 그러니까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그 여왕 축출 국민투표 사건 만일 그게 찬성으로 나왔다면 이 배 이름들까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순양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순양함 뭐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순양함, 크루저인데 시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원은 단독으로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면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좀 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뭐 좀 더 의미 있는 정보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연 꿈의 순양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2017년에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한국 군대는 주로 육군에서 혹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출신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 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하였으니까 뭐 좀 해군 좀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제 쇼핑 리스트를 해본 것이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쇼핑 리스트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희망사항 전체를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맨 위에 2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뭐 되게 비싸고 되게 크고 되게 유용하고 뭐 그런 거고 이거를 처음 개발한 나라는 영국이며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약 10개국이며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쇼핑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 2번째가 순양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양함은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가장 큰 배죠. 거기에 있는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래가 순양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은 이 단계까지 내려와도 한국형 순양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 능력과 충분한 군수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순양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우리나라의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순양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순양함, 그런 순양함 2개가 그날 1942년 5월 달에 시드니 항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걸 공격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 정찰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 다음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러 옵니다. 아까 그 비행기를 띄운 잠수함 이름을 I-21라고 했었는데요. 그 I-21의 친구들은 I-27, 22, 24 그런 잠수함들이 이제 작은 잠수함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작은 잠수함들의 이름은 M으로 시작해요. 아마 미짓일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3개의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오는 게 M27이라는 잠수함입니다. 얘는 언제 오냐 하면 저녁에 와요. 42년 5월 31일 밤에 저녁에 이제 8시에 첫 번째 M27이 출발하는데 거기에 탄 사람 이름은 다케시 오모리라는 사람과 켄시 추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그물에 걸립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물을 치나 보죠, 한국에. 그래서 그게 걸려요. 그래서 들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그물 이름을 Anti-Submarine Net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걸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일부러 쳐놨겠죠. 그러니까 그물에 잠수함이 걸렸으니까 호주 군대는 당연히 이제 그 잠수함을 잡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도간에 든 쥐죠. 잠수함인데
어디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물에 걸렸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잠수함을 폭발시켜요. 자기네가 가진 폭약을 폭발시켜서 하는데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 후에 이제 잠수함을 건져 올려서 찍었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사고가 엄청 크게 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파 정도 된 자동차.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도저히 고쳐서 쓸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잠수함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는 잠수함은 M24라는 거예요. 아까 27은 8시에 왔다고 했죠. 얘는 9시 48분에 그 항구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망을 쳐놓은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들어오면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성공적으로 그 항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일본 군 이름은 가츠히사 벤하고 마모루 아시베라는 사람들입니다. 잠수함들이 왜 잠망경이라고 해서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물 위에 하나 올려놓고 그걸로 바깥을 보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킨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키냐? 그 아까 말한 미국 배. 그 미국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다가 막 불을 켜고 거기다가 막 쏘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맞았지만 이제 들킨 거니까 위험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어뢰가 2발이 붙어 있다는데 이 2사람이 타는 조그마한 잠수함에 붙어 있는 2개의 어뢰를 쏴요. 항구 안에서. 근데 하나는 불발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터지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그 어뢰가 발견되고 두 번째 거는 그 어떤 배 밑에 가서 그게 폭발을 해요. 그 배는 쿠타불이라는 페리인데요. 당시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걸 뭐 민간인 페리로 쓰지 않고 그거를 호주 해군이 일종의 잠수함 기지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그거를 군사용, 선박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밑에 가서 얘가 어뢰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1명의 연합군 해군이 사망하고 19명의 호주 사람 그리고 2명의 영국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작전은 일본 관점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근데 그 M24를 그날 잡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 잠수함은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여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42년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6년에 그게 발견됐어요. 그 잠수함이 완전히 멀리 가지 못하고 발견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발견된 곳은 어디냐? 그 항구 안이 아닙니다. 항구 바깥으로 나가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과거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토니 에봇이 수영하러 갈 만한 딱 그 정도의 거리. 토니 에봇은 3.8km를 수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맨리 비치에서 한 1km,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잠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2006년에 발견해서 이제 건져 올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 상당히 멀리 갔지만 완전히 집에 가지는 못한 그런 잠수함이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잠수함은 M22라는 애인데 여기에 타고 계시던 그 일본 군인 이름이 나와 있어요. 키유 마츠오라는 사람이랑 마사오 수즈쿠라는 사람입니다. 이 잠수함은 M22는 이제 들어오다가 들킵니다. 상당히 일찍 들켜요. 테일러스 베이에서 이제 들키는데요. 테일러스 베이 뭐 시드니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타롱가 동물원의 동쪽의 해안 거기가 테일러스 베이인데 거기에서 그 발견돼서 호주 군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호주 해군에게 공격을 받죠. 당시에 그걸 공격하던 배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Sea Mist, Steady Hour, 야로마 이 이름만 들으면 꼭 그 경주마들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배들이 와서 얘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망가지죠. 배에 타고 있던 일본 군인들 이런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를 폭발시키지는 못했고 그냥 총을 쏴서 이제 자살을 하죠. 제가 처음 녹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결국 이 스토리가 캔버라로 간다고. 캔버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가느냐? M24는 나중에 발견되었으니까 뭐 걔는 못했지만 나머지 이 두 개 M22와 M27을 잡았지 않습니까? 걔네를 그 캔버라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다가 걸어놔요. 실내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 일본 말을 막 틀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마치 그날의 그 긴박한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처음에 이런 스토리를 전혀 모른 채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뭐 저거를 만들어서 저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게 진짜로 시드니 항구에서 잡은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시드니 항구 안쪽까지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항구를 보면 저기 일본 사람들이 저기까지 쳐들어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시드니 항구 안에 노스 시드니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바닷가 끝에 보면 맥마흔 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경치가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 돗자리를 깔아놓고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그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초소에서 이 잠수함들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디서 들었던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스토리를 하면서 그래 맥마흔 포인트가 이 잠수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치를 했죠. 구글 서치를 했더니 뭐라고 쳤느냐? 맥마흔 포인트 제패니즈 이렇게 딱 쳤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Top 10 Japanese Restaurant near 맥마흔 포인트. 이걸로 보아 잠수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도로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맥마흔 포인트는 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히 아니죠. 그 초소 사실 뭐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초소를 보면 익숙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던 그런 작은 초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 한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초소.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녹음을 마치면서 제가 호주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그 후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종류의 소식에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보글보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보글보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침 놓아야 되시는 분들은 침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이신 분들은 환자를 잘 돌보시고 그리고 화가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미술관에 가시거나 해야 되겠죠. 이 최전방 시드니, 이곳은 시드니에 사는 저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の旅地上離れりゃ天津山この世の別れ思い出します母の顔母の顔